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와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지탱해온 이들이 조금씩 마모되고 약해지는 현상, 바로 퇴행성 질환인데요. 반복되는 통증과 불편함,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요가 딱 무릎이 딱딱 맞히지. 이제. 심할 때는 밤에도 아리고. 밤에 잠을 좀 못 잘 정도로 좀 저린 것보다 아린다 할까? 잠을 못 자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퇴행성 척추 관절 질환은 오랜 시간 누적된 사용과 부담으로 뼈와 인대, 연골, 신경 구조에 변화가 생기며 나타납니다. 증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일상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은 수술을 생각하지만 모든 퇴행성 질환이 곧바로 수술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조직의 회복과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수술 치료법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범 원장과 함께 퇴행성 척추 관절 질환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면 타이어가 닳는 것처럼 우리 인체도 오래 쓰면 척추 관절에 있어서는 디스크가 이렇게 닳게 되고, 또한 무릎에 있어서도 코팅이 잘 돼 있던 연골이 이렇게 닳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와 연골이 닳게 되면 주변 조직에 부담이 돼서 뼈 및 인대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들을 우리가 퇴행성 척추 관절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는 허리에 있어서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무릎에 있어서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수술적인 치료를 6개월 정도 충분히 하였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처음부터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또한 힘이 빠져서 발을 저는 경우, 또한 대소변을 못 가리는 마미 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겨울 아침. 김대근 아버님에게도 이 계절은 늘 견뎌야 할 고통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병원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에는 예전과 다른 활기가 느껴지는데요. 이곳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무릎에 실리던 부담은 줄어들고 움직임은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대기실에 자리를 잡는 김대근 아버님. 진료를 기다리는 그의 표정에는 통증을 견디던 날들과는 다른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무릎 아픈 지는 없겠지. 오래됐지. 예. 다른 데 가서 뭐 연골 주사도 맞고 이 치료를 계속 받아왔지. 좀 받아왔는데 이제 시민공원에 일하면서 조금 충격이 있어갖고 더 많이 아팠어. 이제. 그러면은 요가 딱 무릎이 딱딱 맞히지. 이제. 심할 때는 밤에도 아리고, 뭐 나이가 연세도 있고 이래서 뭐 인공관절밖에는 뭐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해염 한 15년뿐이 안 간다 하는데, 그래 너무 일찍 해염은 또 좀 이거 이제 또 다음에 또 해야 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참한택이지.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요즘 뭐 덕분에 잘 열심히 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처음 왔을 때 엑스레이를 한번 보면 요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거의 닳았죠. 예. 그래서 그때도 관절염이 한 3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또 저희가 MRI까지 찍었었는데 여기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코팅돼 있죠. 예. 이게 연골입니다. 연골. 예. 이렇게 잘 코팅이 돼 있는 게 좋은 건데, 여기 보시면 코팅이 가다가 이게 끊기죠. 예. 이런 것들이 연골이 많이 닳아서 그렇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연골 닳아 있는 거는 재생이 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닳지 않도록
쭈그려 앉고 계단 내려가고 그런 거 조심하시고 네. 또 아버님 지금 잘 하시는 것처럼 운동 같은 거 무릎 피는 운동, 뭐 자전거 타는 운동 이런 거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뭐 잘 걸어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김대금 환자분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무릎을 제대로 굽히지를 못하시고 절룩거리시면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바깥쪽이 넓게 연골이 남아있는 것에 비해서 안쪽은 거의 남아있는 연골이 없는 3기 수준으로 관절염이 심한 상태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찍은 MRI에서 봤을 때도 바깥쪽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연골 코팅이 잘 남아있는 데에 비해서 안쪽은 검은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골이 많이 마모된 상태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심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해서 프롤로 치료 및 PRP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히 연골이 닳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통증이 반복되면 움직임이 줄고 잘못된 자세가 습관처럼 굳어지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릎 연골이 닳아서 무릎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엑스레이로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검은색 연골 부분이 바깥쪽과 안쪽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관절염이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3단계 이상부터는 저희가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에는 크게 두 가지를 좋은 운동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무릎을 피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대퇴직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한 발씩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한 버티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운동은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하는데 완전히 스쿼트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반 스쿼트라고 해서 살짝만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이 무릎에 좋습니다. 김대근 환자분은 프롤로 치료를 7번 하셨고 PRP 치료를 2번 정도 시행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 침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달 정도 치료를 하셨고 현재는 걷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으시고 무릎도 잘 굽혀지는 상태로 유지를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PRP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체열이 시작됩니다. 외부 약물이 아닌 자기 혈액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채취한 혈액은 원심 분리기에 넣어 고속으로 회전시키는데요. 회전이 거듭될수록 혈액은 층을 이루며 분리되고 그 중에서도 회복에 관여하는 혈소판이 농축된 부분만을 선별합니다. 아버님 이게 오늘 피 뽑으신 거예요. 피 뽑은 걸 보면 이게 탁한 건 아래로 가라앉고 맑은 게 위로 뜨는데 가운데 있는 이 뿌연 부분 보이시죠? 이 뿌연 부분을 포함한 이 부분이 PRP라고 하는 영양분이 농축된 부분이에요. 이걸 따로 뽑아가지고 제가 관절염 있는 곳에 주사할 거예요, 아버님. 네. 원심 분리를 통해 정제된 고농축 PRP는 환자의 손상된 관절 조직에 직접 주입됩니다. 강원범 원장은 초음파 영상을 통해 연골 손상이 심하거나 염증이 집중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약물을 투여하는데요. 내 몸에서 추출한 성장 인자들이 조직세포의 증식과 재생을 유도하기 시작하면 약해진 관절의 자생력은 한층 강화됩니다. 아버님 오늘 PRP랑 프롤로 진행하셨고 오늘 요거 주사 맞은 성분 이렇게 표시된 거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스테로이드 이거 안 들어간 주사 사용하고 있고 아까 방수 테이프 요거 붙인 거는 3일간 떼지 마시고 탕목욕 이런 거 삼가해 주시고 통증이 있으시면 타이레놀 복용하시면 되고 요 뒤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네, 2024년 12월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최신의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PRP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트 리치 플라즈마라는 말의 약자로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환자분에게서 말초 정맥혈을 채취한 이후에 원심 분리기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게 되고 그 사이에 뿌연 버피코트 형태로 PRP가 보이게 됩니다. PRP 안에는 PDGF, VEGF,
TGF 베타와 같은 성장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육과 인대의 증식을 촉진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PRP를 관절 내 주사를 하였을 때 2기에서 3기 환자의 경우에는 무릎 통증도 좋아지고 연골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골 주사만 맞았을 때 효과가 없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많이 맞게 되면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과 같은 대사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신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좋은 약이고 꼭 필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 1년에 3번 이하 그리고 각각 주사마다 3개월 이상 띄었을 때는 몸에 큰 부담이 없지만 4번 이상 맞거나 너무 짧게, 주기가 짧게 맞았을 경우에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맞는 주사에 스테로이드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다른 병원에서도 1년에 3번 이하로 그리고 각각 주기가 3개월 이상 띄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그때는 그러면 상당히 일절두거리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거의 뭐 바로 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좋아지겠지. 되게 이제 심하게 뛰거나 이럴 때는 약간 이제 조금 이상이 있어요. 안 그러면 뭐 걸어갖고는 뭐 이제 그리 이상 없다고 봐야지. 이 나이에 무슨 또 뭐 크게 바라겠습니까? 뭐 일하러 될 수 있으면 뭐 그거로서 만족해야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대기실 한쪽에 자리 잡은 이성만 할아버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에 동시에 느껴지는 통증은 수십 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나가만이 뭐 아픈 데는 주로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을 좀 많이 아팠고 그래도 자꾸 허리가 아파가지고 통증 허리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래 하다가 그것도 뭐 자꾸 오래 하고는 잘 안 들어요. 주로 이제 앉았다 일하면 좀 힘들고 이제 또 자고 일하면 또 첫째 힘들고 뭐 그런 거 제대로 안 그러지 그것도 힘들고 뭐 모든 게 안 좋지 뭐 몸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 어디 딱 잘라가 말하기 힘들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요새 허리는 조금 어떠세요? 허리랑 무릎이랑? 전부터 많이 좋아지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이고 너무 자고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좀 낫죠. 네. 앉아서 일어나도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고. 네. 이게 증식 치료가 3살이 돋아나야 되는데 연세가 있으시면 조금 더 느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에도 계속 침 치료나 주사 치료하면서 통증 조절 잘 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성만 환자분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허리가 왼쪽으로 휘어있는 측만증도 있었고 예전에 압박골절로 인해서 시술받은 부분도 있었고 그 전에 MRI 찍은 데서도 보면 3번, 4번은 디스크가 나오면서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진단이 되셔서 저희 병원에 치료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척추 협착증은 척추 내부의 공간이 점차 좁아지면서 신경이 지속적으로 눌리는 상태로 이는 결국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넘어 몇 걸음조차 걷기 힘들게 만드는 보행 장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좁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좁아지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스크가 나옴으로써 좁아지는 경우, 또한 뼈가 어긋나면서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 경우, 또 뒤에 있는 후관절이 비대해지면서 좁아지는 경우, 마지막 4번째로 뒤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좁아지는 경우, 크게 4가지 원인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6개월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거나 처음부터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발이 제대로 들리지 않거나
대소변을 못 볼 정도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 환자분께서는 프롤로 치료 6회 정도 허리에 하셨고 무릎도 프롤로 치료 6회 및 PRP 치료를 2회 정도 시행하셨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침 치료를 병행하여서 통증을 좀 더 빨리 잡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스트레칭 하나와 운동 하나,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니 투 체스트라고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반대쪽 발은 이렇게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무릎을 잡아서 가슴까지 이렇게 당겨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당긴 부분, 이 뒤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텐데 좁아져 있는 척추관을 넓혀주는 스트레칭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우리가 실내 자전거가 척추관 협착증에 좋다는 논문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자전거를 일주일에 2번 이상, 한 번 탈 때 20분 이상 꾸준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5세의 고령, 수술이 부담스러운 이성만 할아버지에게 프롤로 주사 치료는 무너진 지지대를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통증 부위의 인대와 관절 주위 조직에 회복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을 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무릎의 지지력이 개선되면서 지팡이에 의지하던 걸음도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어서 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프롤로 치료가 인대와 힘줄의 구조를 강화한다면 침 치료는 굳어버린 주변 조직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경직된 부위에 전기 침 자극을 전달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킵니다. 앉았다 일어나서 힘들었는데 그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건강해지면 뭐 할 거 많지만 뭐 첫째는 뭐잖아 저기 뭐 걸어 다니는 게 좋아서 산에도 가보고 싶고 그렇지. 조용히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정영자 어머니. 한때는 누워 있어도 계속되는 통증과 엉덩이 쪽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일상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영자 어머니의 모습에선 그늘진 고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허리가 아팠는데 그게 이제 엉치, 다리 이래 내려와가지고 밤에 잠을 좀 못 잘 정도로 좀 저린 것보다 아린다 할까? 아릴 정도로 아팠어요. 잠을 못 자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낮에 막 사람이 짜증도 나고 낮에 일도 뭐 집안일도 그렇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네. 어머니 요새는 좀 어떠세요? 아 요새는 진짜 또 많이 좋아졌죠. 중간중간에 아마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옆에서 봐도. 이제 아유 왜 이리 빨리 안 낫? 근데 서서히 낫는 건데 빨리 안 낫는다고 그래 생각해가지고. 네. 개인차도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답답하셨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치료도 믿고 잘 해주셔서 이렇게 좋게 잘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아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하겠습니다. 네, 숙이는 거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네. 무거운 거 드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지금처럼 운동도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도 더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돌아 눕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칼로 쑤시던 것처럼 엉치 부분이 너무 아프고 사타구니 쪽, 서해부 쪽도 너무 아프다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았을 때 이렇게 허리가 휘어있는 측만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추 3번 뼈가 4번 뼈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도 보였습니다. 가지고 오신 CT를 보았을 때도 요추 3번, 4번이 협착증 소견이 보여서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척추가 이렇게 잘 가다가 전방으로, 앞으로, 전위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왜 안 좋냐면 척추뼈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이 뼈가 어긋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즉 협착증을 유발하게 돼서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리 저림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진단을 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그 정도를 나눌 수 있고 3단계 이상이면 굉장히 심한 단계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형자님은 인대와 힘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를 6회 정도 시행하였고 중간중간 침치료를 병행하는 양한방 통합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은 서해부 통증과 엉치 쪽 통증은 많이 좋아지셔서 일상에서 큰 지장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척추뼈가 비정상적으로 어긋나 앞으로 밀려나가는 척추 전방 전이증. 정형자 어머니를 괴롭혔던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의 원인은 바로 이 불안정한 마디에 있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프롤로 치료는 이 불안정한 척추 마디를 다시 견고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농도의 증식제를 어긋난 뼈를 지탱하는 약해진 인대와 힘줄에 정확히 주입합니다. 프롤로 치료란 프로리퍼레이션에서 나온 말로 증식 치료라는 뜻입니다. 고농도 포도당을 인대와 힘줄에 주입하게 되면 국소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 처음에는 염증을 일으키게 되지만 나중에는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새살이 돋아나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콜라겐이 침착되게 됩니다. 즉 인대와 힘줄이 다시 재생하게 돼서 더 단단하게 하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분들께는 요 브릿지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더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허리를 플랫하게 일자로 잘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요 올리는 정도는 일자를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바닥과 일자 그 사이 어느 정도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올리시고 10초를 버텼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또 천천히 올리고 10초 버텼다가 천천히 내려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분에게 안전하게 코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허리 주변 깊은 근육에 침을 놓아 굳어있던 긴장을 풀어주고 이어 종아리 부위에도 침을 놓아 다리로 이어지는 저림과 당김 증상을 완화합니다. 처음에 치료할 때는 좀 많이 몰랐거든요. 호전되는. 근데 주사 맞고 얼마 지나 한 달쯤 지나니까 이 아픈 게 서서히 없어지더라고. 전에는 진짜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아프다는 건 별로 없고 몸도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뭐 친구들하고 멀리 여행도 한번 가고 가족들하고도 가고 나이가 70 넘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성 허리 통증과 만성 관절 통증은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평소 잘 보던 시장도 제대로 못 보게 되고 친구들과 좋아하던 여행도 민폐가 될까봐 주저하게 됩니다.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더 약화돼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운동과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퇴행성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통증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통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100세 시대,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고통 중 하나인 치아 통증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통증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참기 어려운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이 말이 잘 안 되고 입도 합쪽해지고 옛날에 인상이 싹 달라졌죠. 치아 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이 치아를 잃게 되는데요. 치아를 갑작스럽게 잃게 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연결됩니다. 치아를 상실하면 음식 섭취와 발음이 불편해지고 심미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치아가 모두 빠져버리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전악 임플란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준혁 원장과 함께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통해서 틀니를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틀니를 쓰시던 환자분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내 치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치아가 총 윗치아가 14개, 아래치아가 14개인데 거의 뭐 10개 가까운 치아를 심어서 거의 치아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심고 세 부분이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를 넣는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가 주로 저희가 전악 임플란트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은 뼈를 그만큼 만들어내야 되고 뼈가 좋은 상태여야만 또 가능한 치료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또 뼈가 아주 좋지 못한 케이스에서는 임플란트 적용이 좀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전신질환이 있거나 고령이 있을 경우에 고령의 환자분들께서는 그런 치료를 받기에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 잇몸을 보철에 넣어서 만드는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임플란트를 점점 연구 개발을 해서 그런 게 이제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오론 X라고 하는 임플란트는 특히 윗턱에는 6개, 아래턱에는 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요즘에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도 이제는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도 있고, 나사식으로 유지가 되는 오론 X 같은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기존의 임플란트에 비해서 심미적으로도 이 인공 잇몸을 통해서 보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철에 인공 잇몸이 복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다리는 이쪽에 있지만 몸통은 이쪽에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환자분의 치아 관계를 중심위를 찾아줄 수 있고, 또 치아가 길어 보이지 않게 잇몸을 넣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외형적으로도 얼굴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철을 만들어서 좀 더 환자분에게 친화적인 그런 형태의 보철물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는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타입의 임플란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예전에는 그런 꼈다 뺐다 하는 그런 오버덴처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너무 이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오버덴처를 예전에는 써야만 하는 그런 적용 범위에 들어갔는데, 이런 범위들도 이제 고정식으로 하이브리드 타입의 임플란트를 씀으로써 고정이 되면서 외형적으로도 또 보기도 좋고 심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그런 케이스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목요일 오후, 느긋한 걸음으로 치과에 들어서는 김덕순 어머니는 여유로운 걸음걸이와 다르게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오늘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병원에서 한 임플란트 보철이 빠지면서 임플란트가 찢어져 오늘 다시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먹는 제 부분은 그러고 또 사람이 말이 잘 안 되고 입도 합쪽해지고 옛날에 인상이 싹 달라졌거든. 요새는 디지털을 해갖고 이빨로 올린다 하더라고. 텔레비에서 입 전체가 달라지더라고 사람이. 그런 게 항상 내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옛날 사진, 네가 옛날 사진 보면 엄마 옛날에 이랬는데 요새는 이렇고 그도 사해. 그래. 엄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수가 있어야 안 돼요. 막 하소하고
그래가지고 갑시다 하면서 지가 이제 같이 와가지고 진짜 이빨이 이래 중요한데 나는 요새 새삼스럽게 더 느껴요. 한꺼번에 이래 하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번에 우리 염증이 심했던 예전에 임플란트들 다 제거했고 이제 뼈는 좀 나았다고 판단이 돼서 임플란트 오른쪽 위에부터 임플란트 시술 들어갈게요. 상태 좋으시고 오늘 오른쪽부터 조금씩 진행해 볼게요. 한 2개 정도에서 시술이 될 것 같거든요. 계시면 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상계 환자분은 위에 임플란트를 치아 타입 임플란트를 오래전에 이제 진행을 하셨고 아래쪽에도 임플란트를 해서 오버덴차라고 합니다. 이게 꼈다 뺐다 하는 틀니식의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위에 이제 치아 타입으로 했던 임플란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우리가 자연치처럼 임플란트도 풍치가 소위 말하는 풍치라고 하는 그 임플란트 주위염, 치주염이 생겨서 주변에 뼈에 염증이 생기고 뼈가 다 녹고 또 피도 많이 나고 고름도 많이 나고 또 많이 붓고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상태가 좋으면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나사를 풀어서 또 재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상계 환자분은 그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주변에 오염되고 염증이 심해서 뼈하고의 관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일단 기존의 임플란트를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또 제거할 때 이런 쪽에 뼈가 조금 괜찮은 곳에 임플란트 하나 정도로 하나 식립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뼈가 어느 정도 났고 잇몸살이 좀 났고 염증 조직이 좀 치유가 되고 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한 6개 정도 식립을 해서 오론 6 임플란트로 전체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뼈가 많이 소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치아 타입의 그런 전체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시고 6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전체 잇몸을 포함해서 전체 치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최신 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보다는 각도를 좀 틀더라도 임플란트의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보철의 안정성 이런 거를 충분히 따지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뼈 이식을 최소화해서 환자분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치료 기간의 단축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김덕순 어머니가 기다리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계획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요. 오론 6 임플란트는 도자기처럼 강한 물질인 지르코니아로 제작되고 무엇보다 임플란트를 통해 잇몸과 단단히 고정되어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나 통증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시술 시간이나 치료 기간도 많이 줄어들어 고령층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수술은 잘 끝났고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그래갖고 저번에 임플란트 제거할 때 저 뒤쪽에 있는 부분 뼈가 좋은 곳에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 놨었고 오늘 이쪽에 뼈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일 좋은 곳 그런 곳에 2개를 심었어요. 이 반대쪽에 또 임플란트 한 3개 정도 다음번에 또 심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전체를 연결하는 오론 6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어요. 고생하셨고 아마 결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전에 임플란트가 염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뼈가 굉장히 많이 소실이 돼 있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보시면은 임플란트가 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반 전체 임플란트나 일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방법이랑
이 오론 X, 오론 6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식립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뼈가 그나마 좀 좋고 좀 두께가 나오고 이제 그런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우선이고요. 좀 더 단단한 쪽을 찾아서 들어간 임플란트 위치를 나중에 보철을 할 때 티타늄 프레임으로 연결을 할 거라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대규모의 뼈 이식을 좀 피해서 임플란트를 적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더 치료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훨씬 더 그 예후가 좋은 그런 식의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발치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치조골이 노출이 되고 출혈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사항은 아무래도 뭔가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고요. 무리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고, 당연히 이제 남자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이제 금연 그리고 음주 이런 거는 한 최소한 며칠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는 대중적인 그런 주의사항은 똑같습니다. 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얼음찜질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쉽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멍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찜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게끔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요 오른쪽에 임플란트를 시술을 했고, 왼쪽은 오른쪽보다는 뼈의 어떤 상황이 훨씬 또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뼈가 좋은 곳을 찾아서 임플란트를 3개 정도 또 식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금 저는 좀 나눠서 하면 이 몸의 수술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나누어서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뼈하고 임플란트가 붙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2차 시술이라고 합니다. 요 위에 단추를 달아서 잇몸 안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가 잇몸 밖에 보이게 그렇게 하는 2차 시술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오늘 떠서 보철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론 X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병원에 간 게는 비늘이 왔다. 사람이 민이 중요한데 뭐 먹으니까 비늘기가 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먹는 거 시큼고 싶고, 이 이빨이라는 게 어디 못 댕겨요. 맛을 끼고 댕기지. 어디 시큼 놀러 댕기고 그래요. 다 하고 나면. 치과에 올 때마다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는 딸이 참 고맙다는 김점덕 어머니는 요즘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임플란트를 한 후 젊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자신 있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틀니를 사용할 때는 너무 불편해 외출하기도 귀찮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서울에 가서 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기술의 차이가 있다 보니. 근데 또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또 지인이 하시는 또 치과가 있어가지고 집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진짜 오늘 상담하고 내일부터 치료하기로 계약서까지 이렇게 다 하고 했었는데, 진짜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 방송을 보시고는 여기 하든 안 하든 상담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게 됐어요. 근데 오니까 설명도 잘 해주시고, 바로 엄마는 바로 하고 싶다. 부분 틀리는 절대 안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임플란트는 어째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를 틀니로 하느냐 고정을 하느냐,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고정을 해보고 싶었어요. 가격은 뭐 2배로 더 많은데도 너무 틀리는 불편하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좀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한 달째 정도 돼서 뭐 아직 적응 기간이긴 한데 한번 제가 어떠신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쉬고 다물어 보십시오. 쉬고 다물어 보세요. 쉬고 다물어 보세요. 뭐 식사하시는데 못 드시는 거 없으시죠 지금? 아까 따님도 같이 오셨던데 네. 처음 오셨을 때도 되게 걱정하셨는데 이제 결과 되게 좋고,
이제 평생 틀니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저희가 완전히 임플란트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거는 한 1년 정도는 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특히나 이렇게 전악으로 들어가는 보철, 오로넥스 이런 보철은 그동안 안 좋은 치아 위치로 너무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지금 어느 위치가 맞는지를 잘 못 잡는단 말이에요. 요 오로넥스 보철의 특징은, 장점은 나중에 얼마든지 풀어서 다 수정도 되고 수리도 되고 다 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를 아직 잘 못 잡았기 때문에 막 잘못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뭐든 드세요. 예. 빡빡한 거 더 잘 먹. 환자분은 이제 위에도 그렇고 아래쪽에도 남아있는 자연 치아가 염증이 생겨서 많이 아프고 고름도 나오고 많이 흔들리고 그런 상태에다가 위쪽에는 예전에 이 2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어서 위에 단추가 들어가 있는 틀니식의 임플란트를 진행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착용하고 계셨는데 너무 불편하시고 또 임플란트를 했지만 실제로는 틀니이기 때문에 그 틀니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또 제대로 음식물 섭취도 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내원하셨습니다. 현재 상계 환자분은 6개, 7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오른 X 임플란트를 해서 잇몸까지 재현을 하고 또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쪽에 뼈가 이렇게 조금 좋은 쪽, 뼈가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서 임플란트를 선택적으로 뼈이식을 최소화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 아래쪽에도 신경관이 가까운, 그리고 뼈가 굉장히 위축이 돼서 어금니 쪽으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케이스라서 티타늄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앞쪽으로만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었고, 기존의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뼈가 좋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치아가 굉장히 길어 보이게 되고 또 여기가 합축해 보여서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오론 X 임플란트, 하이브리드 타입의 임플란트는 뼈 이식을 하지 않고 보철해서 잇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도 이 환자분께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제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서도 보면 위아래 치아 관계가 이렇게 역커브를 두면서 아래 턱이 전돌이 되고 윗턱이 이렇게 꺼지는 그런 초진시의 상태에서 이제 정상적인 얼굴 형태를 복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치아 라인이라든지 스마일 라인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안정이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보철물 자체가 임플란트가 밑에 있는데 보철물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얹어지는 형태니까 임플란트가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안에 숨어 있는 임플란트 주변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댁에서는 뭐 칫솔을 쓰고 어떤 걸 쓰더라 해도 요 속을 청소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서 치과에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요 보철물 내부에 쌓여있는 음식물이나 찌꺼기들 다 제거하는 걸 하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요 엑스레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근데 어머님이 닦을 수 있는 거는 요런 겉표면, 표면 그리고 경계 부위 정도. 하지만 이런 보철물이 잇몸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요런 부위에 음식물이 밀려 들어갑니다. 근데 요 안에 있는 음식물은 빠지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음식물이 계속 있으면 잇몸 주변으로 염증을 일으켜요. 네, 그게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초반에는 저희가 이물질만 제거해도 금방 가라앉는데 그게 더 방치될 경우에는 결국은 잇몸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뼈까지 이렇게 소실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 주변 관리하는 걸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 어머님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부위가 여기 안에 혀 밑에 이런 부위는 칫솔 중에서도 굉장한
이제 미세모 쓰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보철물은 빳빳한 칫솔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세게 닦아도 되고 어떤 방향으로 닦아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잇몸 부위는 살이기 때문에 연하잖아요. 여기를 빡빡 닦으면 잇몸에 결국은 상처가 가니까 부드러운 미세모. 근데 모형상에는 또 쉬워 보이잖아요. 제가 입안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잇몸과 치아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게 좋은데요. 특히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하고 다르게 그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환자분께서 자연치처럼 양치도 열심히 하고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그런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한 그런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내원하셔서 점검을 받으시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주변에 치조골이 많이 손상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사가 혹시 풀림 현상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미연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딸과 함께 근처 식당을 들른 김점덕 어머니.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김점덕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는 진짜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지금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딱딱한 거 더 잘 먹는 것 같는데 사람이 씹어서 이게 먹어야 이 좋다는 걸 이 나이 돼도 더 절실히 느꼈고 관리는 거의 1순위 아니겠습니까? 관리 잘하는 거.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지. 치과에서 지시하는 대로.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치과 치료하고 좀 다르게 그 호환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타입의 임플란트인지에 따라 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한 치과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과를 선택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책임감 있고 편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각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에서도 치아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은 치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